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내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슬픔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하는 생각을요. 남편을 잃은 아내라면 당연히 울어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정신을 못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나는 그 시간 내내 울지도 못한 채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만 계속 붙잡고 있었고 그게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얼굴들이 조문객이 아니라 비밀을 함께 들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요, 혹시 이런 인생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미리 눌러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 자기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 되는 순간을 예고 없이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계속 느끼게 되니까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참 기묘했어요. 향 냄새와 꽃 냄새가 섞여 있는데도 전혀 차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고 누군가는 나를 보며 울먹이는 척을 하다가도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내 앞에서 말을 하려다 삼키는 것처럼 입술을 몇 번이나 달칵거렸는데 돌아보면 그 모든 장면이 슬픔보다 긴장에 더 가까운 얼굴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다. 아니, 몰랐다고 믿고 싶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내 인생이 남편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결혼했고, 함께 살았고,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서류에 같은 이름을 올려놓고 살았으니 그 사람의 인생도 내 인생도 결국 하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믿음이 자꾸만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가 딛고 서 있던 바닥을 아주 조금씩만 옮기고 있는 것처럼요. 조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이 조금씩 비어가던 그때 어떤 여자가 내 쪽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검은 옷이 유난히 몸에 딱 맞아 떨어져서 이상하게 처음 온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마치 이 자리에 올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처럼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본 건 상주의 슬픔에 공감하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미안함에 가까운 얼굴이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무언가 흘러나올 것 같은 꾹 참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지금도 나를 괴롭혀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부터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짧아지고 누군가 내 등을 만지면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와 스쳐 지나갈 때 나는 그 냄새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향수인지 비누 냄새인지 모를 그 냄새가 남편 셔츠에서 맡아본 적 있는 냄새와 너무 비슷해서 그때 가슴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아무 근거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고 내가 상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못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날 그 장면을 내 마음 깊숙한 데로 밀어넣고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하루를 끝내버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모르는 쪽을 선택한 순간이었는데도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나는 이상하게 집에 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몸은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마치 내가 아직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덜 보고 나온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돌아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시작한 게 집에 와서 물 한 컵을 마셔도 옷을 갈아입다가도 심지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도 그 여자가 있던 자리, 그 눈빛, 그 표정만 계속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보던 걸까요? 왜 울면서도 끝까지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을 수십 번 되뇌면서도 나는 또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아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너무 날카로워진 거다. 그런데 사람이 진짜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이성이 먼저 설득을 시작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남편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미 전원을 꺼둔 상태였고 비밀번호도 전에 쓰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열어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웃겨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그때 처음 꺼냈다는 게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 사람에게 내가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손이 떨리고 호흡이 엉키고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요. 나는 그때도 애써 다른 방향을 찾았어요. 설마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하나도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불을 끄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남편의 목소리보다 그 여자의 울음이 먼저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남편을 잃은 울음이라기보다 뭔가를 들켜버릴 것 같아서 끝까지 삼키는 울음. 그런 울음이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 말고 이 장례식에 같은 자격으로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자 숨이 너무 가빠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어요. 불을 켜면 생각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남편 셔츠에서 맡았던 익숙한 냄새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시간들. 사람은요,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이럴 때 떠올리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늘린 계좌, 갑자기 바뀌었던 보험 수익자, 내가 묻지 않았던 병원 이름, 내가 그냥 넘겼던 서류 봉투들. 그때는 하나하나가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는 그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퍼즐이 완성되진 않았는데 완성되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모른 척해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날 밤이었어요. 내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내에서 남편의 진짜 인생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완전히 넘어간 순간이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요.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숨길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상상할 틈이 없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원래부터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걸 나는 복잡하지 않은 성격이라고 아주 편리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사람을 평생 옆에 두고 살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요. 그때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질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역사에 대해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 쪽 이야기는 특히 더 그랬고요. 나는 그걸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겠지. 말하면 아플 테니까 피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굽혔어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해해준다고 포장한 셈이었죠.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분위기는 참 담담했어요. 설레거나 들뜬 감정이 아니라 마치 둘이 앉아서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면 되겠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그 담담함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서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묘한 합의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남편 쪽 가족 이야기는 항상 흐릿했어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식장에 올 사람도 많지 않다 했고 연락할 친척도 많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지 하고 넘겼어요.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 번만 더 묻기만 했어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싶다가도 그때의 나는 묻고 싶지 않았던 쪽이 더 컸어요. 결혼하고 나서의 생활도 겉으로 보면 문제 없었어요. 다툼도 거의 없었고 큰 불만도 없었고 주변에서 보면 조용히 잘 사는 부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사람의 중심으로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항상 바깥을 스치는 느낌. 남편의 하루는 늘 결론 없는 이야기로 끝났어요. 좀 바빴어. 그냥 일이지 뭐. 다 비슷해.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오히려 더 안심하려고 애썼어요. 괜히 캐묻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면서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내가 아내라는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함께 사는 사람이지 이 사람 인생의 내부까지 공유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 차이를 느끼면서도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침묵이 성격이 아니라 규칙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기분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화를 낸다는 것도 아닌데 어떤 선을 넘으면 그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금이 집안에 생겼어요. 나는 그 금을 아주 빨리 알아차렸고 더 빨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질문을 삼키고 느낌을 접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다음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데에 점점 익숙해졌죠. 남편의 외출 시간은 항상 애매했어요. 늦는 건 아니지만 늘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시간에 돌아왔고 그 시간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우리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어기면 큰 싸움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불편함이 남았거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습관 같았는데 점점 집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쪽으로 굳어져 갔고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사생활일 수 있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은 남편을 변호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잠재우는 말이었죠.
가끔씩 아주 작은 단서들이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식당 영수증, 익숙하지 않은 은행 이름, 갑자기 바뀐 보험 이야기,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병원 이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퍼즐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별일 아닌 일상으로 분류해버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너무 순진해서라기보다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만약 이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이 왔다면 나는 지금의 삶을 몽땅 다시 선택해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고 편한 사람, 문제 만들지 않는 사람, 굳이 깊이 파고들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역할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사랑인지 회피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장 이상했던 건 이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보다 내가 거짓말할 기회를 아주 잘 제공하는 사람이었다는 깨달음이 더 늦게 왔다는 거. 그때는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믿고 살았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가 먼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어느 날 갑자기 의심하게 됐던 건 아니에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의심이라는 말조차 쓰기 싫었어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삶을 전부 다시 설명해야 하는 단어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는 말로만 마음속에 남겨두었죠. 근데 이상하다는 느낌이라는 게요. 한번 들기 시작하면 자꾸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 눌러 앉아요. 없어지지도 않고 뚜렷해지지도 않은 채로요. 그저 계속 여기 좀 봐라. 여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속삭이듯 남아있어요. 남편의 하루가 점점 설명 없이 끝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았고 묻더라도 항상 비슷한 단어로 대답이 정리됐죠. 회사 사람 만났지. 병원 좀 들렀어. 볼 일이 있었어. 이 말들이 그렇게 많이 반복되니까 오히려 구체적인 하루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디 병원인지 말하지 않았고 어디가 아픈지도 말하지 않았고 다 괜찮다는 말만 남겨두고 화제를 돌렸죠. 그때는 괜히 아내한테 걱정 안 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괜히 숨길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처음으로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아주 작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직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요.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나? 혹시 이 사람 인생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 답이 나오면 나는 지금의 나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멈췄고 질문을 멈추는 데에 점점 익숙해졌죠. 그때는 몰랐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의심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마음에만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활 방식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느새 남편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일에도 이제는 자꾸 의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왜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했는지, 왜 집에 들어오는 시간과 전화 통화 기록이 맞지 않는지, 왜 이번 달 카드 사용처가 평소랑 조금 다른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몰래 행동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을 괜히 한 바퀴 돌고 가방을 정리해 달라며 손에 들었다가 괜히 무거운 느낌이 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별것 없는 걸 확인하고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어느 날은 남편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닿기 직전에서 멈췄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번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보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보지 않으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요. 아직은 내가 틀렸다는 가능성도 살아있으니까요. 의심이 쌓일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어요. 질문하지 않는 아내가 아니라 이미 질문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갔죠.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지 그때의 나는 몰랐어요. 그저 모른 척하는 쪽이 지금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덜 아픈 선택처럼 느껴졌을 뿐이에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이 사람이 안전한 얼굴 역할만 맡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오면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얼굴. 그 생각이 스치자 갑자기 숨이 막혔지만 그때도 결국 그 생각을 꽉 눌러버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유지였어요. 깨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노력. 그리고 그 유지 덕분에 깨질 건 더 커지고 있었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사람이요, 어떤 기억 하나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이 똑같은 얼굴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장면이 어느 날은 이상하게 길어지고 어느 날은 갑자기 중심에 놓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다가 돌아보니까 아니, 그때도 분명히 봤는데 그냥 다른 이름을 붙여버린 거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따라붙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코트를 벗다가 전화가 울리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베란다로 나갔던 장면. 그때의 나는 일 얘긴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TV 소리를 조금 키웠어요. 그래야 통화 내용이 안 들릴 테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안 들으려고 소리를 키웠던 게 아니라 들어도 모른 척할 핑계를 미리 만드는 행동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고 그 다음엔 괜히 신경 쓰였고 그 다음엔 왜 나는 그때 한 번도 안 돌아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엔 돌아봤다고 해도 달라졌을 게 있었을까 하는 질문까지 이어졌어요. 기억은 그대로인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또 한 번은 남편이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던 날이에요.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별건 아니야라는 말만 반복했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약봉투를 슬쩍 보긴 봤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내려놨죠.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글씨가 안 보인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아픈 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한 아내가 되는 것도 싫었고 혹시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럴 리 없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아주 많이 들려주면서 그 장면을 처리했어요. 이상한 건요, 그렇게 합리화를 해놓고도
어떤 기억들은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명절 전에 남편이 갑자기 하루를 비우겠다고 했던 일, 그날 정확한 이유를 묻지 않았던 나, 집안일은 내가 다 아니까라며 괜히 어른스러운 척했던 태도. 그땐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역할 분담이었어요. 나는 묻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 기억을 다시 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장면에 같은 필터를 씌웠는지도 보이더라고요. 조용함은 책임감으로, 비어있는 일정은 배려로, 말하지 않는 태도는 신중함으로. 그 필터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처럼 보이기 직전에서 항상 조금씩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필터가요, 한번 벗겨지고 나니까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설명들이 하나하나 말을 잃더라고요. 바빠서,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나를 배려해서, 이 말들이 갑자기 전부 너무 가벼운 말처럼 느껴졌어요.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변호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이 최선이었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 말을 입안에서 굴리면서 계속 같은 기억을 다시 보고 조금 불리해지면 또 다른 기억을 끌어와서 균형을 맞추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기억을 정리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엉켜버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남편의 문제인지 무엇이 내 선택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아직 진실을 다 알지도 못했는데 이미 내 삶이 내 설명으로는 유지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모르고 싶지도 않은 상태. 그 사이에서 같은 기억을 수십 번 다시 재생하며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나와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한 번 더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게 한순간에 드러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균열처럼 시작됐죠. 장례를 치르고 며칠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행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내가 알던 통장이 아니라 처음 보는 계좌였고 이상하게도 수취인은 상속인 일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는데도 나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바로 뜯지 못했어요. 손이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난 느낌이었죠. 그때는 몰랐다. 아니, 그 순간만큼은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용기를 낸 건 아니고 그냥 더 미루기가 버거워서 봉투를 뜯었어요. 계좌는 하나가 아니었고 잔액도 내가 짐작하던 선을 훌쩍 넘었어요. 그 숫자보다 더 이상했던 건 거래 내역이었는데요. 같은 이름으로 매달 빠져나간 돈이 몇 년치나 정리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딘가에 투자했나 싶었어요. 사업일 수도 있고 혹시 부모님 병원비일 수도 있다고 설명부터 찾았죠. 하지만 거래처 이름을 보고 나서는 어느 설명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방향의 생각들이 서로를 밀치며 튀어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남편과 오래 알고 지냈다는 지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장례식 때부터 몇 번이나 말을 걸다 말던 사람이었는데
집 근처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애도 차원의 방문은 아니라는 걸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상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내 귀에 제대로 박히기도 전에 나는 이미 목 안쪽이 꽉 죄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말이 그제야 소리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놀랍지도 억울하지도 당장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너무 조용해져서 오히려 무섭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낯선 진실 앞에서는 소리도 없이 멈춰버릴 수 있나 봐요.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잘못 전해질까봐 몇 번이나 같은 설명을 반복했어요.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왔고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아무 말도 안 하기도 했는데 그조차도 스스로가 너무 낯설었어요.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내가 느꼈던 그 기묘한 시선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눈을 피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려다 멈췄는지, 왜 그 여자가 끝까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지, 그 장면들이 뒤늦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배신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애초에 두 겹으로 설계돼 있었고 나는 그 한쪽에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분노보다 어이없음이 먼저 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같은 자리에만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 이게 그 비밀이었구나라는 이상하게 차분한 생각만 계속 머릿속을 돌았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첫 번째 반전이 나온 뒤부터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기보다 내가 알던 세계의 언어가 하나씩 뜻을 바꾸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 이제는 전부 다른 의미를 달고 귀에 들어왔고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죠. 남편과 오래 알았다는 사람들을 하나둘 만나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위로를 하려는 얼굴이었는데 말보다 눈이 먼저 자꾸 나를 피하더라고요. 그 눈길이 뭘 뜻하는지 이제는 알겠는데 굳이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설마 모르셨어요? 이 말이 가장 많이 들렸어요. 조심하는 척, 미안해하는 척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는 그 사람 참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두 쪽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그 말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았는데도 이상하게 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때는 몰랐다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전부 변명이었겠죠. 남편의 변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자신의 변명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제일 이상했던 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떤 눈빛에는
연민이 있었고 어떤 눈빛에는 평가가 있었고 어떤 눈빛에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감당해야지라는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그걸 느끼는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느 날은 그 여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내 귀에 들어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누군가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죠. 이름 하나뿐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갑자기 실제 인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얼굴이 다시 겹쳐졌고요. 그 아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조용하지만 고집이 있고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다고.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아이의 얼굴을 억지로 지워내고 있었어요. 상상하는 순간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남편의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공식적인 아내였을까?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 불과했을까? 그 질문이 들자 그동안 붙잡고 있던 자존심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삼각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정상적인 삶이라고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없는 자리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잠시 비워둔 자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위로와 걱정이었는데 조금 지나자 판단이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당신은 법적으로 보호받잖아. 아이도 없으니 정리하기는 낫지. 모르고 살았다면 당신 책임은 아니지. 이 말들이 전부 나를 위하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처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버리는 말들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보호받는다는 게 뭘까? 정리하기 쉽다는 게 정말 쉬운 걸까?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나를 덜 아프게 만들어주기는 할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제일 혼란스러웠어요. 분노도 슬픔도 수치심도 각자 차례를 지키지 않고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 감정들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첫 번째 반전을 받아들이고 나서도요. 나는 그게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적어도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죠. 그 사람의 인생은 애초에 한 번에 들춰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요. 두 번째 반전은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폭로처럼 던져진 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한동안은 내가 뭘 알아버렸는지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앞뒤가 맞지 않던 조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라는 말이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이미 다 본 줄 알았던 서류들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다시 거기로 가더라고요. 보험이며 병원 기록이며 각종 계약 문서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날짜 하나가
눈에 계속 밟혔어요. 그 날짜가 내가 알고 있던 인생의 사건들과 묘하게 겹쳐 있었거든요. 그제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특정 시기에 집을 오래 비웠는지, 왜 어떤 해에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늘 자리를 비웠는지, 왜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항상 전화로만 상황을 정리하려 했는지가 조용히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설명이라기보다는 해명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했는지에 대한 해명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두 번째 반전은 이중으로 살았다는 사실보다 그보다 더 잔인한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두 삶을 대충 겹치게 산 게 아니었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세심하게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나는 우연히 속은 게 아니라 우연히 선택된 사람이었고 그 선택은 그 사람에게 꽤 오랫동안 편리한 구조였다는 걸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부터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굉장한 허탈감이 먼저 왔죠. 내가 화를 낼 자격은 있는 건지, 내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경계가 갑자기 흐릿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조 안에서 내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내가 질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내가 복잡해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했다기보다는 그 구조에 자연스럽게 올라탄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걸 전부 악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했고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주기에도 너무 많은 선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막에서는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기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속였고 내 인생의 핵심을 내 허락 없이 편집해 놓았는데 동시에 그 사람 나름대로는 나와의 삶을 지키려고 한 흔적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더 잔인했어요. 완전히 버렸더라면 차라리 분명하게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요. 두 번째 반전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나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이게 배신이면 어디까지가 배신일까? 이게 거짓이면 어디까지가 의도였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는 끝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확실한 건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한 이야기 속 인물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두 번째 반전을 받아들인 뒤부터는요, 생각이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정리라는 말 자체가 지금의 나한테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그저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그 사이에서 감정만 자꾸 흘러내렸어요. 어느 날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어요. 밥을 하다가도 잠자리에 들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요. 머릿속에 특별히 떠오른 장면도 없고 누군가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울음이 아니라 호흡부터 무너졌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입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누구한테 설명할 것도 없는데도 설명할 힘 자체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받았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숨소리만 들리게 두고 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 내가 너무 이상해서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놀랐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감정도 안 올라오는 날들이 하루 이틀씩 이어졌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도 아, 또 하루가 시작됐네라는 말조차 마음속에서 힘을 잃고 그냥 눈이 떠졌다는 사실만 남는 상태요.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하려다가 문장 중간에서 멈추고 또 멈추고 끝내 완성되지 않는 생각만 머릿속에 쌓였죠. 나는 지금 화가 난 건가? 여기까지 갔다가 더는 이어지지 않았고 나는 슬픈 건가? 이 말도 결론 없이 사라졌어요. 밤이 되면 감정은 더 복잡해졌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 말하지 않은 말들만 차례를 안 지키고 올라왔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하지 못한 말, 남편에게 끝내 묻지 못한 말, 나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던 말들. 그 말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라도 끝까지 말할 수 있었다면 조금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순간이 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지 갑자기 이해가 된 순간이요. 남편의 배신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배신을 이제는 되돌릴 수도 마주 앉혀 따질 수도 조금이라도 다르게 끝낼 수도 없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실감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부딪혀 보겠는데 그런 선택지가 아예 없는 상태라는 게 나를 더 깊이 가라앉혔어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리고 자꾸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 상태가 며칠씩 이어지니까 스스로가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기는 내 감정이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감당하려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나는 그렇게 친절하게 나 자신을 설명하지 못했죠. 그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런 말로만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큰 감정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혼자서 단정하게 되었어요. 울음도 분노도 절망도 이미 한 번씩은 다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조용히 정리된 일상뿐일 거라고 아주 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또 하나의 착각이었어요. 삶은 끊기지 않더라고요. 아침이 오고 밥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버스가 지나가고 날씨가 바뀌고 이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어졌어요. 그 사실이 어떤 날은 고맙고 어떤 날은 너무 잔인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좀 괜찮아졌어?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깐 멈췄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말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편한 대답만 남겼어요. 집안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아예 치워버리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도 않았어요. 서랍 하나를 비워 조심스럽게 몰아넣고 그 서랍을 자주 열지도 완전히 닫아두지도 않은 채로요.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딱 맞는 거리였어요. 가끔은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 나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속고도
왜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지, 혹시 내가 너무 오래 한 사람의 인생에 걸쳐 살아온 탓은 아닐지, 그 생각이 들면 나 스스로가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숨이 막히듯 화가 치밀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유 없는 연민이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이 감정들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게 됐어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디에서 살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런 질문들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당장은 그냥 오늘 하루를 넘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도 회피인지 아니면 살아내는 방식인지 구분은 안 됩니다. 어쩌면 나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끝내 만들지 않을지도 몰라요. 배신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실수였는지, 계획이었는지, 그 어떤 말로도 이 인생 한 부분을 딱 맞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게 됐다는 것. 알았든 알고 싶지 않았든 어쨌든 지금의 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 있었다면 나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또다시 모르는 쪽을 선택했을까? 그 질문에는 아직도 답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금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모른 척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나를 어떤 이야기 안에 넣으려고 했어요.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래도 정리는 된 사람. 나는 그 어느 쪽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기 안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했으니까요. 가끔은 아무 일도 없었던 날들처럼 웃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문득 아주 사소한 순간에 이 생각이 스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과연 어느 쪽 인생의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은 지금도 끝까지 말로 나오지 않은 채 내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